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제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이고 법칙, 원칙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복습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급여의 그 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현물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거를 이제 그 물질적인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현물급여라고 했었는데, 이 현물급여는 재가급여,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장기 요양 요원이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서비스 종류를 재가급여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하셔서 받는 서비스를 시설급여라고 했었고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이 현물급여가 이제 원칙인데, 이 현물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현금급여, 돈으로 좀 주겠다라고 해서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현금급여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재가급여,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인데, 종류로는 방문 요양이 있었고, 방문 목욕,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이 세 가지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서 장기 요양 요원이 집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하고 단기 보호 같은 경우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기관이나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급여가 주간 보호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 그리고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었고, 자, 기타 재가 급여로는 여기 조그만 글씨로 복지용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용구를, 그러니까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 신체 활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보조 도구,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게 이 기타 재가 급여에 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가 급여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체 활동이나 심신의 그 기능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향상,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재가 급여라고 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것을 재가 급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방문 요양,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체 활동이나 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방문 요양이라고 했었고, 방문 목욕은 목욕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욕 도구를 갖추고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 목욕이라고 했었고, 주간 보호 서비스 또는 야간 보호 서비스에서도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있으면서 어르신한테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단기보호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주로 제공하는 장소는 이제 재가나 시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방문 간호라던가 복지용구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양보호사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가급여의 종류 아까 했었죠. 그래서 방문 요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타 재가급여까지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집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또 재가급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의 장단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재가급여의 장점이 시설급여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재가급여의 단점이 시설급여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되는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내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좀 친숙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입소를 하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은 대상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10인 이상이냐, 아니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인에서 9인까지 어르신들이 같이 가정처럼 생활하는 이런 시설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했었고요. 시설급여의 장점은 일단은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사시는 거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또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원하는 서비스 아니면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기도 하시고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기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는 여기 보시면 가족요양비가 있고 특례요양비가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었습니다. 자, 가족요양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수급자, 그러니까 대상자나 이제 어르신, 그러니까 수급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체적인 사유나 정신적인 사유, 성격상의 사유. 그래서 어르신이 만약에 이제 타인을 너무 기피하신다. 그러니까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가족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족 요양비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제 그 현금급여를 받게 되는 게 특별현금급여인데, 여기 보시면 특별현금급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가족 요양비만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비는 지금 가족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등급을 판정을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 받기를 꺼려하신다 또는 시설에 입소하시기를 싫어하신다 라고 했을 때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현금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법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례 요양비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수급자가 등급 판정 받으신 분이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특례 요양비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을 기본적으로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만성기 병원,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요양이라던가 재활치료를 받는 곳이 요양병원이거든요.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옆에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주게 되는데, 이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수급자가, 그러니까 등급 판정 받으신 분이 이제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제 그 요양이 필요한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복 서비스가 좀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기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가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가 될 테고,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공단에다가 이 총 들어간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이 공단 부담금 우리가 청구해서, 그러니까 청구를 두 군데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0만 원이 들었다. 만약에 어르신이 재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15%였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85%를 공단에다가 85만 원이 들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청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은 얼마가 들었고 공단 부담금은 얼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 공단은 이제 보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 그리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그러니까 재가센터든 요양시설이든 이 기관에서 청구를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데, 공단에서는 여기 보시면 심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사를 심사평가위원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사하는 곳을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어르신한테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이 돈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공단에서는 이 해당 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청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공단에서는 지급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관에서는 이제 청구나 지급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돈을 청구를 해서 이제 총 들어가는 돈을 이제 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서 이제 조달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본인 부담금이 있었고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구할 때는 이 보험료와 국가 지원을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보험에 보면 5대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라던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이제 강제보험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해가지고 비율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한다. 그러니까 같이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용지 같은 거 이렇게 세금이라던가 보험료 낸 용지 같은 거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공단에서 합쳐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이 합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징수 후에 이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장기요양보험도 지급을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돈은 통합해서 받지만 이 회계는 다르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납부한 걸로 이제 내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가 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를 할 때는 이 건강보험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낸 것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시설이든 재가든 다 합쳐서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고에서 이제 2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이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의료급여 수급자나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나 전액을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국가 지원 같은 경우는 국고로도 나오기도 하고, 지자체,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재가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인 부담금이 이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의 본인 부담금 퍼센트가 달라요.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20%, 재가 같은 경우는 15%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내야 되는 법정 부담금, 그러니까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15%가 되는데 이 15%에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만 된다, 50%를 경감해 준다라고 하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15%의 반인 7.5%만 경감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기초생활수급권자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이신 분이 월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 100만 원 중에 본인 부담금, 이제 그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들었는데 10만 원은 비급여로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10만 원 비급여는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 무조건 막 다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거는 비급여 항목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인 우리가 뭐 판단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받으시는데 하루에 3시간이 이제 그 보험급여 혜택이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뭐 5시간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나머지 2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비급여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재가 서비스든 시설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이제 하는 이용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이제 공단에다가 등급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급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뭐 어르신이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또는 그 인지지원 등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쭉 이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면, 이제 일단은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 신청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 요양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센터,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센터에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 근거로 삼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며칠, 그 다음에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싶고, 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서비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이 실시가 되면서 모니터링 실시를 하면서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이 첫 번째 단계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기관에서는 대상자나 가족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에서 어르신이 방문 간호를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센터에는 간호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르신이 대상자분이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원하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서 우리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제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르신이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는 장기 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꼭 있어서 이거를 제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장기 요양 인정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공단은, 여기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을 해서 이제 대상자 가족분들한테 이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그 다음에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장기 요양 인정서가 되고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좀 길죠. 그래서 개인별 각각에 있으신 분들이 장기 요양을 이용할 때 필요한 계획서, 그래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나 가족한테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고, 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필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이 월 한도 이용액과 본인 부담률, 아까 재원 조달에서 본인 부담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의료급여 수급자다라고 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어르신이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본인 부담률이 60%가 경감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르신은 원래 내야 되는 돈에서 40%만 이제 내면 된다던가, 이런 안내 사항이 본인 부담률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나 횟수, 그 다음에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적 사항이라던가 인정 번호,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등급,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급여의 종류나 내용, 그래서 재가 급여인지 시설 급여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서에 수급자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안내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사항 같은 거 보면 이제 6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도 안내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의의가 있다. 좀, 나는 등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공단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만 이제 그 이의 신청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갱신 신청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끝났을 때 이어서 계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기 90일 전이나 30일 전까지 꼭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단에서는 다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안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